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령 기자고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었던데 3당 모두가 비대위 체제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아 그렇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당, 2당, 3당, 집권여당, 거대 야당 다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 두 분 한번 모시고 지금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는 건진법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 저희 평론계에서 우리 현장법사, 현근택의 현, 장성철 회장, 현장법사 얘기만 들으시면 정치권 얘기 아주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실은 중간에 앉으신 게 저 장성철 소장님 장현법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장현법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장현법사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장법사. 예.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현법사님, 예, 장성철 소장님은 지금 현재 민심을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지금 네. 취임 초에 뭐 100일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현재 안 민심? 좋고 위험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페북에다가는 좀 더 심한 말을 썼어요. 예. 하지만 그거는 좀 방송 중에 옮기기는 좀 그렇고요. 아 이건 뭐 정식 방송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아니 어떤 분이 자꾸 그 발언 저보고 쓰지 말라고 그 발언 쓰면 선을 넘는 거다 조심해라 망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죠. 가장 안 좋은 것은 전통적인 지지층인 70대 이상 그리고 TK에서도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다르지만 TK에서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아요. 그런 점들을 분명히 위기로 삼아야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현상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과 대응과 메시지가 상당히 더 위험해 보여요. 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어떤 프레임을 걸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것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자초한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야당 탓이야.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지지율 떨어진 거야. 당신들이 선동해서 그래.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지지율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동력조차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더 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은 제가 동의하십니까? 페이스북에 뭘 썼나 금세 찾아봤는데 예. 별말 없어요. 망하는 길이다 뭐 이 정도 쓴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지율이 아마 긍정 여론은 뭐 20대 후반 정도 있지만 이게 뭐 더 이제 올라갈 동인이 별로 없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자체도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만 5세 취약아동 이거 이전이거든요. 지금 나온 여론. 그렇죠.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 뭐 거의 뭐 90몇 프로 뭐 반대한다 그러는데 찬성하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뭐 학부모든 교사든 뭐 유치원 단체든 어디든지 간에 아니 왜냐면 이게 수십 년 동안 하려다가 논의 나올 때마다 안 된 거고 학계에서도 아니면 이미 정책적으로 검증이 끝난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하려다 못한 거고. 근데 이걸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러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부정 여론도 뭐 60%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적극 부정. 진짜 못한다. 이게 막 과반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이걸 예를 들어서 다 인적 쇄신하라고 여당 측에서 나오는데 아이고 뭐 그런 거 뭐 3개월 만에 바꾸면 되겠습니까? 누가 장관 바꾸라는 거 아니잖아요. 바꾸기 어려우면 이제 수석이라도 좀 바꾸고 비서관이라도 바꾸고. 사실은 이 만 5세 취약점도 보면 이제 정책실이 없잖아요. 대통령실에. 예전에는 이제 정책 뭐 이게 담당하는 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여당에서도 그럼 여당에 지금 교육위원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당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러면 아니 정부 사람 대통령실 사람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없더라도 양쪽 불러가지고 여당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거잖아요. 당정 간에 조율을 하는 게 여당 역할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얘기 있어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정치실장이 예를 들어서 불러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 장관은 장관 나름대로 가서 뭐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은 뭐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뭐 여론 수렴하라 그러고
아니 이게 진짜 정상적인 정부가 있는 상태인가? 무정부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여당 누가 뭐 교육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안 되면 뭐 정책위 의장이라도 장관 못 부르면 차관이라도 불러서 조율하고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지지율 여야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여당의 기능이 먼저 지금 상실돼 있죠. 여당의 기능이 여당. 상실돼 있다. 네, 네, 그렇죠. 비대위 간다고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도 딴 생각할 거고 음. 정책을 조율해야 될 정책위 의장도 나도 최고위원 그만둔다. 나도 뭐 그냥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어떤 국무조정실 그리고 대통령실, 여당 다 지금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 무정부 상태라고 아까 그 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법사가 제가 오늘 이 말을 2번 들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문자로 네? 문자로 저 뭐 하여간 저 메시지로 심리적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이런 그 구문을 보내줬는데 아주 쇼킹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느끼나 심리적 무정부 상태라고? 맞죠. 왜냐하면 지금 아니 뭐 미국의 지금 서열 3위라는 사실상 서열 2위로 평가받는데 부통령 다음이니까 예. 부통령 대통령이랑 한 세트라 보면 하원 의장이 왔는데 아무도 영접도 안 나가고 지금 뭐 아시아 5개국 순방한다 그러는데 다 국가 수반 만났거든요. 총리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우리나라 대통령만 지금 휴가 중이라고 안 만난다는 거잖아요. 한미동맹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근데 휴가 중이라고. 안 아니 마- 그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이해가 안 낸시 가는 거죠. 펠로시 네.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선택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안 만난다 아닌가? 해도 예. 약속 아니 다른 그러면 5개 국가에서 다 만나 지금 4개 국가고 다음에 그렇죠. 이제 일본 가면 일본도 예. 아마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 보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만나겠죠 예. 당연히.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일정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없는 일정이라도 만들어서 만나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실이 지금 휴가 중이니까 못 만난다 그러는데 아니 휴가 중 갔는데 어제 보니까 대학로 가서 연극 보고 그분들하고 또 소주 한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을 버젓이 대통령실에서 제공했다 그러는데 낸시 폴로 어젯밤에 왔는데 아무도 공항도 안 나가고 지금 뭐 국회에서 의장이 만나는 거니까 대통령 만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당연히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무정부 상태라기보다는 좀 기능이 약간 좀 상실됐다라고 좀 순화돼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영접을 안 나간 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국회에서 나가야 됩니까? 정부에서 나가야 됩니까? 국회에서도 나가야죠, 당연히. 왜냐면 하원 의장이니까 그렇지. 나와야 그러니까. 되고 또 당연히 국가 서열 뭐 3이라고 하지만 3위잖아요. 네. 어? 기본적으로 되게 영향력이 큰 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외교부에서도 나가고 대통령실에서도 나가서 좀 우리 얘기했잖아요. 한미동맹 강화하겠다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분 기분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방문할 때. 예. 우리가 외교적으로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비례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시는 손님이니까. 근데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시진핑을 자극하는 정말 좀 격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저분을 만나고 우대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심기를 건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일단 우리는 좀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외교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저는. 있고 예. 또 그러면 하나는 다행이라고 이제 봅니다. 낸시 예. 펠로시 측에서 예. 뭐 공항 못하러 나오니까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했대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데 과연 그렇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이제 뭐 민주당 정부를 전 정부 비판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엄청 비판해 왔잖아요. 왜 친중 정부냐 그러면서 우리는 뭐 사드도 수도권 배치하겠습니다. 쿼드도 가입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쿼드는 미국에서 안 받아도 가입 못 했는데 뭐 나토도 뭐 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싫어하는데도 그랬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180도 돌변해가지고 아유 중국 이제 좀 눈치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얘기했다는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의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국회에 밀었다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전은 외교부에서 챙기는 거예요. 국회는 물론 국회 뭐 의장이든 아니면 부의장이든 누가 사무총장이 나갈 수는 있는데 국회는 그 여러 이제 의전 대상 중에 한 사람이지 국회에서 이걸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없으면 차관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 그렇죠. 예를 들어 외교 안보 수석도 있는 것이고 있는 거거든요. 파트너 국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 사무총장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챙겨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나옵니까? 근데 먼저 이제 나와야죠. 더 큰 문제는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갈팡질팡 오락가락을 했어요. 오니까 우리 만날까요? 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만날 게 될 것 같습니다. 했다가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만나는 걸로 조율 중입니다. 그러다가 안 만나고요.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어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율하면서 그렇게 서로 어떻게 할지 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왜 세세하게 브리핑을 하냐고요. 좀 브리핑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세세하게 왜 단계별로 계속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실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브리핑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것이 브리핑을 했을 때 과연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네. 보이잖아요. 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약간 좀 그 오늘 나온 뉴스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에 그 감찰을 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 감찰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를 압색으로 오늘 했나 봐요. 네. 압수수색을. 네. 근데 이제 헤럴드 경제 그 인터넷 그 기사에 댓글들을 봤는데 댓글들이 거의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 보복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할 줄 아는 게 수사밖에 없다 이거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할 줄 그게. 아는 게 근데 수사밖에 없다. 이게 지금 내각 인선이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낙마를 했었었고 그 전에 스페인 신모씨 그 뭡니까 전용기로 따라갔었고 뭐 신모 씨. 구급 공무원 이야기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정부가 제기했었던 게 탈북 공무원 문제, 국성 어미 문제 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는 계속 안 좋고, 네. 근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자산 가격 하락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픈데 계속 그 톤이 뭐랄까요? 강강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과거에 관한 계속 그 수사와 그 과거에 대한 문책, 질책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지금 간단히 말하면 그러라니까요. 할 좀 줄 아는 게 이상해요.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 줄 네.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너무 거는 할 줄 비참한 거 몰라요. 아니 왜 아닙니까? 그러냐면 네. 이번에 이제 김기현 국정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랬는데 김기현 국정원장이 물론 비공개 회의했습니다만 정부에 나와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 이게 왜 우리 뭐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알 수밖에 없었는 게 대통령실 그때 뭐 홍보수석인가 이분도 처음 나와서 반박한 게 이거였어요.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게 이거였고 국정원, 검찰, 해경, 통일부, 국방부, 뭐 외교부, 검찰 전 부처가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맹달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 뜻이겠구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게 그렇게 뭐 심각하고 뭐 하는 일인가? 예를 들어서 국내 내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뭐 그러면서 했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온갖 나오는 얘기들은 다 보면은 전 정부라든지 뭐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 이거는 뭐 잘해요 되게. 왜냐하면 뭐 잘하는 분야니까. 그리고 뭐 딱 이미 체계를 갖춰놨잖아요. 검찰에 체계 갖춰놨고 경찰도 이미 거의 장악 들어가니까. 근데 국가 운영이라는 게 예전에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지만 수사라든지 이게 과거에 대한 일을 캐는 거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엔 1%도 안 된다고 봐요. 그건 과거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미래 일이에요. 앞으로 닥칠 일, 경제 위기 아니면 뭐 안보 위기 이런 분을 어떻게 할 건가. 비전. 국정 아젠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뭐 노동개혁 한다 그러는데 제일 나온 게 뭐 지난번에 노동개혁 한다고 52시간 나왔는데 그것도 갈팡질팡하다가 잘 안 됐죠.
교육개혁 나온 게 이번에 이제 만 5세 뭐 입학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뭐 거의 뭐 좌충우돌하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연금 개혁도 무슨 특위 만든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아젠다가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면은 뭐 뭘 하겠다. 그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아 이거 계속 이렇게 수사만 하다가 계속 끝날려나? 계속 이제 전 정부 털기 하려나? 그럼 수사 뭐 전문 분야니까 잘 하겠는데 수사로 어떻게 먹고 사기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수사로 어떻게 국제 정세를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네. 예. 아니 좀 진짜로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나라가 걱정되는 게 우선 순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 초기부터. 근데 법인세 인하랄지 종부세 인하가 물론 장기적으로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뭐 2년차, 3년차 때 경제가 좀 안정되고 나서 우리는 이 기조로 갈 거야. 이거는 저는 보수 정부의 정책 기조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대책이 막 계속 나와도 모자란 판에 한 100개 정도 나와도 모자란 판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노동개혁도 마찬가지 구조적인 문제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본적으로 예.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정책과 방향으로 나가면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지층의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세제 개편안을 내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가 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대책이 없다고 봐요. 대책이 손을 없다? 놨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외생 변수가 많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외국에도 많이 풀려서 어쩔 수가 없다. 미국 봐라. 미국도 6% 7% 물가가 상승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능력한 거 아니야?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도 문제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가 더 큰 문제고 그것이 지지율을 더 하락시키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정치적인 거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고 봐요. 뭘 할 건지.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 같은 거 말씀처럼 뭐 외생 변수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인플레가 있고 우리나라 인플레 있으면 그럼 어떻게 인플레를 억제시키면서 최소한의 성장도 달성하고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떨어뜨릴 거냐. 거기서 고민 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외생 변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정부 역할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혁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소득세는 사실은 뭐 깎아줘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종부세는 뭐 많이 깎아주면 몇천 단위, 몇억 단위거든요. 뭐 법인세는 막 몇백억 단위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지금 상황에서 할 때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으면 그리고 경제를 예를 들어서 세금 깎아줬을 때 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 그 타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아무리 해도 지금 대외 변수가 굉장히 크고 무역 적자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플레 심하고 이자율도 높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경제를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 외생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민생이 피해가고 아니면 이자가 올라가서 고통받는 한 20, 30대들이 어쨌든 뭐 집을 사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최소한 그래도 방어해 줄 건가 피해를 최소화할 건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세금 깎아준다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상황에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이밍이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퍼펙트 스톰 같아요. 쓰나미처럼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처리를 제대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마추어 정권이다. 무능하다. 일을 잘 못한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뼈아프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통령실 내각이 지금 비상 상황인 거는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집권 여당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일부러 규정했다라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그 지금 며칠 전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음. 비대위를 왜 비대위를 만드느냐. 음. 당이 정말 어렵고 혼란스럽고 선거에도 져가지고 풍지박산 나게 생겼으니까 비대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비대위원회를 출범하는 거잖아요. 예.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명망 있고 경륜 있고 국민적으로 좀 신망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건데 지금은 자 이준석 나쁘지? 쟤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비대위원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을 비상상황으로 몰고 가야 돼. 최고위원들 사퇴해. 이런 거예요.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비상상황으로 몰고 간 거라고요. 선우가 바뀐 거예요. 선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집권 여당이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당원 당규가 왜 있습니까? 당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당원 당규에 대입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당원 당규대로 당을 수습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원 당규의 역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당을 바꾸기 위해서 당원 당규도 바꿔버리자.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민주당이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자신들 당원 당규 고쳐가면서 자신들을 자기 부정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맞다. 서울시장 아. 선거에 자기네들 네. 후보를 냈어요. 네. 국민들이 거기도 어떻게 저렇게 자신들이 한 약속, 헌법과 같은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바꾸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느냐. 야, 저 집단 안 되겠다. 고집과 신념만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집단이구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니 왜 거기 민주당 끌고 가세요? 민주당 민주당 그때는 얘기해야죠. 전당 투표해서 바꿨다니까요. 과거의 출마 전례. 여부를. 과거에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하면은 순간 아니 해보세요. 현열사님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국민의힘도 할 얘기가 있지. 왜? 아. 우리 상임정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당원당규 유권 해석하고 정국위원회 그렇지. 열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당원당규 개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 열기로 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최고위에서. 그거는 당원당규랑 아니죠. 맞아요. 최고위에서 아니 안 맞죠. 이미 사퇴하겠다고 그치. 한 사람 그건 안 맞지. 아니 그것도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도 사퇴하겠다 했고 최고위원 2명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전국위 열기로 최고에서 결의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원 당규랑 아무 상관없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저도 어디 가서 뭐 초등학교 학생회장만도 못하다 그러는데 저는 초등학교 학생회가 아니라 진짜 유치원 수준만도 못한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을 모독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임명 못한다 그러니까 기대- 그러면 직무대행. 직무대행도 하게 해. 그다음에 뭐 당대표 거리 아니다 최고의 기능 상실 아니다 이러니까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등자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능 상실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 어쨌든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비상 상황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최고위원도 사퇴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원래 선출직 최고위원은 그냥 거리 되면은 사퇴하면 추가로 뽑으면 돼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이준석 몰아내기죠. 몰아내기. 몰아내기입니까? 아니 그 몰아내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제명해버리든가. 윤리위에서 제명해버리든가. 왜냐하면 이것도 징계할 때도 이게 징계 대상이냐 수사도 안 끝났는데 이미 재판받아서 실형받는 사람도 징계 안 했는데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시점도 이상한 게 그럼 8월에 경찰 수사가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돼요. 그게 안 돼? 제가 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경찰 수사에서 예.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 대표죠. 이준석 지금까지는 지금 대표죠. 대표죠. 잠시만. 예. 직무정지된 이준석 대표 경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의견으로 검찰을 못 넘긴다라고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윤핵관들이 들은 것 같아. 공소시효 때문에? 예. 아니 공소시효도 그렇고 예. 김성직 카이스트 대표의 증언만 있지 예.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무것도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네. 기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경찰의 수사의 분위기를 윤핵관들이 알고 야 사실은 원래 그냥 한 두세 달 정도 수사하면은 그냥 다 완전히 기소할 수 있고 날릴 당원권 수 완전히 있죠. 그냥 네. 정지시켜서 날릴 수가 있으니까 6개월 정도만 당원권 정지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경찰 수사를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야 이거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다시 복귀하고 또 내년 6월 달에 있을 정기전당대회 때 또 나오면 여론조사 보니까 이준석이 또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번 기회에 빨리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알리바이야?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경찰서가 결정적인 전 변수였다고 보여지는데 서울 경찰청장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증언들이 너무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 사건이 우리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해버렸어요. 예. 왜 그랬겠냐고요. 그런 사인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들은 야 큰일 났다. 복귀하기 전에 이거 빨리 그냥 내쫓아 버리자. 완전히 보수파 정당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목숨을 숨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놓자. 끊어버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저는 장성철 소장님 의견은 100% 동의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방송 나와서 예. 성상납 시효 지났다. 알선수재 7년인데 2013년 일이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그다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무고 얘기도 한참 나왔는데 무고도 뭐 강용석 변호사 고발을 해야 무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예. 근데 징계는 증거인멸 교사로 했잖아요. 근데 무고로 기소한다? 난리 나겠죠. 그럼 핵심은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 못하면 이 징계위 윤리 징계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러네. 지금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서울청장도 경찰청장 하마평에 오를 때예요. 그때 이제 수사 불러가지고 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안 하냐. 유튜브 보니까 뭐 기소한다던데 유튜브 보니까 기소한다던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어디 무슨 형법 교과서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고 유튜브 하는 얘기. 근데 사실 이게 시작이 유튜브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에 시작한 거잖아요. 가세연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잖아. 예. 모든 정부 경찰청장이나 이 서울경찰청 이런 분들이 유튜브 바라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장 소장 얘기처럼 징계 때려놓고 기소하면 정지되니까 날리려고 했는데 기소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비대위 만들면 비대위원장 선임하면 당대표 해임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해임이잖아요. 없어지는 해임은 근데 법적 권한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이 전당대회에서 최고 의결기관 전당대회 선출된 사람이고 윤리위에서 6개월 정지 때렸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근데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비대위원장 새로 당대표를 선출을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지금 기본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 이해가 물어보고 잘안 싶은 게 가요. 변호사 펄쩍 뛸 예. 일이네, 진짜. 무고죄로 하면 기소가 됩니까 근데? 무고죄도 쉽지 않아요. 무고죄가 되려면 악의적이어야 돼요. 아주 없는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네. 무혐의 받았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지 않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하게 해야 되는데 무고죄는 그거거든요. 본인은 성상납 받지를 않았다고 했는데 성상납 받았다고 강용석 변호사가 뭐 고발했기 때문에 그게 무고라는 건데 결국은 성상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아. 그게 없으면 무고죄도 그게 쉽지 않죠. 그러네. 그리고 무고죄로 아마 기소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더 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8월에 보도된 대로 뭐 경찰 수사 결과가 그런 식으로 이준석 당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준석 당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뭐 한 보름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대위 체제 그냥 후다닥 끝내서 그냥 조기 전당대회 쭉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안 돼 이러면서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률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기소를 못 한다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 그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냥 본인에게 씌어진 혐의를. 예. 근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보수파 정당에서 정치를 계속 하기가 쉽냐 어렵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되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우파 정당 국민의힘에서. 어? 왜냐면은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부터 계속 괴롭혔어. 나쁜 사람, 예의 없는 사람, 그렇게 자기 생각하는 고집만 분들이 있는 많아. 사람, 예. 정치력이 없는 사람, 누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력한 반대층이 보수파 진영에서 있단 있어. 말이에요. 배신자 프레임의 이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기가 주도적으로 탄핵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배신자 프레임의 하식까지도 그렇죠. 보수파 정당에서 대선 후보 나가도 그분들의 정말 안티 때문에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국민적인 광범위한 인지도와 지지도가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신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으니 어. 자 좋아 지역적으로 좋아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찍어줄게 라고 해도 제3정당인 정의당이 지금 무의미해졌으니까 이준석 같은 정치인 집단이 제3정당으로서의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비례대표에는 이준석 정당에 투표를 해서
대략 20석 정도의 중도 우파 정당. 예, 그것이 만들어지면 음. 이준석 대표로서는 정말 날개를 단 거겠죠.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갈 만큼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되게 많고 장애물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갈 만한 정치력인 힘과 의지와 주위에 도움이 있을지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승민이 결합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유승민 전 대표보다는 좀 낫다고 봐요. 낫다. 왜 그러냐면 유승민 전 대표는 당 대표까지 못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민심의 지지를 얻어서 당심을 극복하고 당 대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유승민 박근혜 구도보다는 윤석열이 약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알겠지만 그렇죠. 강력한 팬덤 그립이 그리고 있었죠. 그립 예. 있고 정치인 본인 따른 정치인이 한 4, 50명 되고 친박이한테 나가서 밖에서 막 무소속 나가도 당선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정치적인 힘이 있어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팬덤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지역적 기반도 좀 그렇죠. 약하고. 정치적 기반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지금 그나마 대통령 됐기 때문에 몇 명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남을 정치인 제가 보기에 한 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 스스로 이겨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싸움에서 장기적으로 누가 이기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봐요. 이준석한테 줄 근데 서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아니 예를 근데 들어서 전 의원은 이게 안 될 것이다. 그때 유승민 의원은 사적인 워기가 감정이구나. 워낙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간 건데 예. 이준석 대표는 뛰쳐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재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오히려 반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봐요. 반대 상황. 그럼 당은 이준석한테 오히려 이준석 줄 대표가 서야 장악하고 윤석열이라든지 그분들이 오히려 그 소수파로 몰려서 뭐 다른 만들든가 아니면 하든가 아니면 당에서 뭐 나가든가 할 상황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를 잘못하고 민생을 잘못 챙겨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일이 있어요? 아 그래도 진짜 90일도 안 되는데 너무 아니 그러니까 올라갈 동인이 있나고요. 뭘 잘하는 게 있어야 더 올라가죠. 아니 우리 최소한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수습책을 내놓는 것까지는 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가 가서 맨날 한잔 하고 있는데 뭐 술책이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 밤엔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을 생각. 아니 이런 생각 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이야기 하시던데 차라리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인 상황에서 정은경 청장 같은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깜짝 임명하고 그러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제시할 가능성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11월 5일날 작년 11월 5일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시고 나서 했던 얘기들이 정말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념과 어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권한을 주고 잘못한 거 맞다. 있으면 그때 그랬다. 내가 책임지겠다. 네, 맞다, 참모들 그랬다. 뒤에 숨지 네. 않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고 하면서 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때 했던 연설문이 정말 최고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때로 되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율을 회복하실 수 있고 정말 잘한 대통령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본인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써줘가지고 내가 억지로 읽은 연설문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 정권은 미래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휴가 다녀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지 어떠한 수습책을 일주일 안에 내놓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지지율 올라갈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저는 이래- 대충 한 4일만 지켜봐 줘요. 저는 대충 예상이 돼요. 4일만 지켜봐 줘. 어쨌든 뭐 좋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끝?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그 이상 뭐 나올 거 지금 없나? 그대로고 아니 뭐 사람도 안 바꾸겠죠. 그러니까 정영 청장 같은 분 사람도 안 바꿀 것 임명하면 안 바꾼다잖아요. 지금 3개월만 어떻게 바꾸냐. 의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바꾼다는 아니, 얘기. 근데 원래 검찰총장 때도 스타일이 그냥 믿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스타일이었다. 그 검사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휴가 때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일 안 하시고요. 푹 쉬시고 영화 보십니다. 그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저희들은 그 메시지를 보고 뜨악했잖아요. 음. 아니 어떻게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 휴가의 중대한 의미를 저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느냐에 대해서 되게 이게 상식적인가? 솔직한 이게 거 정말 아니에요? 솔직하고 무능력한 좋은 거 거죠. 아니냐? 그런 생각을 솔직한 했는데 거죠. 영업으로 연극 보러 가셨잖아요. 많은 얘기. 대통령이 그거를 그렇게 메시지를 하라고 워딩을 불러준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강인선 대변인이 예. 자기가 독자적으로 음. 판단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불러줘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냈을까 단어 하나 야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밑줄 쫙 그고 강조하고 영화 보러 간다는 것도 꼭 얘기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한 거 아닌가? 그게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통령은 그거를 이제 소탈한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게 이렇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예. 맹점이 뭐냐면은 음. 검사 스타일처럼 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아,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단어에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그 메시지가 나올 때쯤에서 계속 언론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참모진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 수습책 내놓을 거예요. 비서실장 뭐 사퇴했는데 뭐 반려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네. 수습책을 내놓을 거라고. 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일 생각 안 하니까 쉰다고 그래. 푹 쉰다고 그래. 이거는 그거에 대한 반감을 본인이 내세운 거고 나는 저러한 얘기들에 지지 않겠다. 그래서 검사와 피의자 그렇게 좀 보시는 거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싸움. 여론과 기싸움 할 필요가 없는데. 필요는 없죠. 당연히 뭐 제가 왜냐면 너무 비판을 많이 기본적으로 이게 네. 여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왜냐면 여당도 안 되고 있으니까 당내 음. 수습도 안 되고 있어서. 아,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정무 이분이 왜 정치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얘기도 좀 듣고 쓴소리도 듣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네. 이제 국민통합 얘기하면 뭐 국민통합위도 만들었잖아요. 김한규 위원장 했으면 뭐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가시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통합적인 조치가 뭐 한 게 있어요.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하고 사진 찍으면 끝. 그럼 뭐 뭐하러 만들어요?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할 거라는 기대를 저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들 뭐 인적 쇄신하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보내겠다 그거 안 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뭐 그냥 휴가 때는 그냥 쉬고 한잔 하고 때 되면 와서 90일밖에 안 됐잖아요. 일하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관저에 가면 또 기분 좋게 또 한잔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저는.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관저죠, 관저. 그 한남동의 그 관저도 그렇고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관련 업체였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건진법사가 또 재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 대선 전에 그 우려했던 일종의 이제 리스크 있다가 그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한동안 그냥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제2부속실을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철저히 관리하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어떤 정책적인 실패보다도 네. 국민들께서는 이런 것에 여론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권력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거 아니야?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집단,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만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심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나라를 운영해주기 바랬는데 결국에는 과거의 사적인 인연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다른 야당과 언론의 비판의 목소리 국민이 분명히 지지율 낮게 줬잖아요. 부정평가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한 경고 사인도 아나무인식으로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민감한 감정적인 포인트를 저는 이런 것들이 건드렸다고 봐요. 관저 고치는 거 12억 얼마 안 된다면 얼마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나라 예산에 비하면. 예. 대통령실 얘기처럼 네. 관저는 되게 극도의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음. 정말 비밀스럽게 입찰도 하고 믿을 만한 곳에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김건희 여사의 행사에서 두 차례나 공사했던 그런 업체 김건희 여사랑 연루가 돼 있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업체로 공사하게 해주세요,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심을 왜 받냐고요. 이 시점에서. 전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해요. 이러한 안 좋은 이미지들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명하거나 설명을 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니들도 똑같아.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권 비판했는데 너희들도 같이 비판했는데 왜 너희들은 더해? 이런 비판을 가지게 되면요. 국민들 마음 금방 돌아섭니다.
걱정이에요. 자꾸 물타기 귀신 작전에서 물귀신 작전 쓰지 말라니까. 민주당에서 언제 저 김정국 여사 아시는 분이 공사 와서 하고 아니 지금 탁현민 비서관이 아이, 그거랑 이거랑 정말 다르죠. 능력도 안 네. 되는 매출도 별로 없는 그런 업체들을 갖고 대통령실 행사를 몇 차례나 진행했잖아요. 그 비판 아니 많이 지금 받았잖아요. 코바나 문제라든지 건진 문제나 이거는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코바나하고 명함도 갖고 있었죠. 아, 탁현민 비서관은 가족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지금 코바나 전시도 했죠.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셨잖아요. 건진법사 아니 그거는 은퇴하고 가는 거니까 건진법사 처남 딸 아들 다 캠프에 관여했죠. 그다음에 지금 어디 나오잖아요. 또 그 저 어디냐 그 법인 만든 데다가 뭐 저 얼마 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거를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감찰관도 없고 민정수석도 친인척 관리 안 하고 있죠. 그럼 다 이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인데 건진법사든 지금 인테리어 사저 공사든 누가 관리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검찰이라도 경찰이 할 것 같아요?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검사나 경찰들은 예를 들어서 뭐가 시키는 거는 잘 하겠지만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걸 수사할 수 있겠어요?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진 법사가 뭐 10대 기업 세무조사 만나러 다닌다 무마해 준다 그러지. 그다음에 정치인 만나서 뭐 공천 준다든지 그러는데 그럼 건진 법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주의를 줘야지. 왜 10대 기업한테 주의보를 내립니까? 근데 그 말은요. 건진 법사를 불러서 조사하거나 수사를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탈북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성 문제 나왔을 때는 전 부처가 다 나서 가지고 개는 아니고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다 했잖아요. 장관도 나오고 수석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어찌 보면 국정농단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떤 뭐 검사든 아니면 어디 수사관에서 왜냐하면 알선수재라는 거는 그렇지. 알선수재는 네. 소수 요구 약속만 해도 돼요. 뇌물이랑 똑같아요. 실제로 돈 안 거래 받아도 돼요? 약속만 해도 약속만 해도? 근데 이거 해줄게요. 말만 해도 알선수재가 돼요. 변호사법이나 이걸 처벌돼요? 처벌되죠. 요구 약속만 해도 뇌물도 그러잖아요.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주고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해줄게라고만 해도 처벌이 돼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윤석열 뭐 대통령이 검찰에 아니면 수사관에서는 인지해서 바로 수사해도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대기업한테 주의보 날렸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를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건진도 못 건드리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컨트롤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겠어요?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거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곧 있으면 이제 소환을 할 것 같고 이게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지금 되는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뭐 일부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위와 2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그거는. 그거 헐리우드 액션입니까? 우상호 비디오 현장의 헐리우드 액션. 아, 민주당 전당대회에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국민 여러분. 저희 표차가 안 나니까 경기 보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헐리우드 액션이죠.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거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무조건 됩니까? 무조건 되죠. 확대명이죠, 확대명. 현 변호사님 무조건 되죠. 헐리우드 액션. 무조건 되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되면 자, 그 8월 말에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재명 의원은 이 말이 이제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근데 그게 정치 보복이든 사법 리스크든 간에 하여간 검찰, 경찰 불려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30% 안팎이라고 쳐요. 지금처럼. 그러면 극한의 대립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흐름으로 나올.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인카드 수사는 아마 제가 했으면은 아마 일주일이면 다 할 것 같은데 예. 하필이면 이제 이게 8월 전당대회 앞두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선거법이면 공소시효가 9월 초까지니까 3월 9일날 선거했으니까 9월 7일까지잖아요. 6개월이니까 8월 말에 결론 내는 게 맞는데 선거법 아니에요 이거. 국고손실, 뭐 횡령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특별히. 예. 그리고 법인카드 유형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한 수사면은 이거를 사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으로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는 장부 보고 카드 보면 나오는 거예요. 카드 그러니까 식당 100군데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쉬워요. 카드사에 그냥 협조 요청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공적으로 썼는지 일요일 날 썼는지 주말에 썼는지 그거는요.
제가 보기 하루 매달리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이 수사를 왜 지금 8월 달까지 하고 있죠? 핵심 피의자 배모 씨잖아요. 예. 이제야 부른대요.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선거 과정 작년부터 불거진 거예요. 예. 올 초에 불거진 거잖아요. 올 2월 달에. 한번 선거 불렀고, 끝나고 예, 한 어제. 4월 5월에 소환 조사했으면 한 5월 6월 달에 선거 끝냈어도 돼요. 수사를.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재명 의원에도 할 게 없어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성남 FC나 백건데. 그거 나올 거. 아니, 성남 FC도 후원금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 세금 혜택 준 사람들 다 제3자 뇌물로 가야 돼요. 맞잖아요. 네. 혜택을 준 거잖아요. 네. 뭐 기업을 유치하고 그럼 얘를 도로 깔아주겠다, 세금 뭐 면제해주겠다 그런 거 많이 공약 내거든요. 그거 다 제3자 뇌물 돼요. 대장동도 배임인데 배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걸면 다 걸릴 수 있지만 걸기 어려운 범죄예요. 배임 의혹이. 그럼요. 네.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비 엊그제 뭐 압수수색 변호사 사무실 했다는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법인카드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도지사기 때문에 부인이 관련된 일이고 어쨌든 책임질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그렇게 처벌이 무겁지 않아요. 해봐야 벌금 정도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별로 할 게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랑 비슷하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사건 빨리 끝냈으면 벌써 저 불송치하고 뭐 혐의 없음하고 끝냈어야 돼요. 근데 하긴 해야 돼. 위에서 뭐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올 건 없어. 시간만 질질 끄는 거잖아요. 계속. 이준석 대표 사건도 간단하잖아요. 성남성남 했는지 증거인멸 교사 했는지 그다음에 뭐 딴 거 했는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수사한다는 얘기는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오잖아요.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저 현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검찰 인사를 좀 그때 완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들이 지금 과거 자료도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수사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딜레이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성남시청과 관련된 대장동이라든지 FC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성남시청에서 상당한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좀 더 집중력 있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참고인들과 피의자들에 대한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예를 들면은 허접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후보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거나 배모 씨 불러서 조사했을 때 별거 아니네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되니까 보다 더 철저하게 주변 정황 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딜레이하는 거지 무능력하다거나 아니면은 시점을 고려한 수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뭐 한두 달 안에 결정될 거니까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대장동 같은 건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FC 사건은 이제 분당서에서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법인카드 사건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아무 관계 없어요. 대부분의 수사는 경기 남부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찰 인사도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도 사실은 분당서도 조사받으러 가보고 뭐 경기 남부청도 고발당한 게 있어 조사받으러 가보면 그냥 끝나요. 저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나가거든요. 자료 내라 그러면 증거 되고. 인멸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더 증거를 확실하게. 인멸해? 저도 뭐 방송 나가서 한 것 때문에 저 하는 거 보면 조사하고 몇 시간 그러니까 아주 진짜 지켜보자고. 방송에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조사를 증거인멸은 누가 했다는 거야? 대여섯 시간 언론에 하더라고요. 나왔잖아요. 뭘 그래서. 인멸? 언론에 그 사실은 현장 법사가? 아니 현장 법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네. 은수미 뭐 성남시장 시절에 예. 관련된 뭐 휴대폰도 다 뭐 없애고 관련 뭐 그 보도는 봤다. 무슨 보고서 서류도 다 없애고 이랬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 그 인멸이다. 보도가 왜 나온지 알아요? 이준석 대표 봐봐요. 무슨 보도 나와요? 뭐 가기 전에 약 먹었다. 뭐 따라갔다 나오잖아요. 왜 나온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수사할 보자고. 게 있으면 그냥 불러갖고 조사하면 돼요. 증거를 수사나- 인멸하면 어떻게 수사해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그냥 계속 이제 변증만 올리는 거예요. 계속 변증만 뭐가 올리고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렇다. 그렇게 봐요. 이건 나올 게 지켜봐야 없어요. 돼. 구체적 그거 팩트가 추정이잖아요, 나오면 추정. 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강강의 이 흐름으로 계속 갔을 때 이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뭐 김혜경 씨 또는 이재명 의원 이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 뭔가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이게 정치보복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데 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30% 내외 지지율 기록을 하면 민주당은 아마 더 결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키자 그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고 예. 만약에 정말 한두 달 안에 정치를 잘하시고 또 뭐 민생도 잘 챙기셔가지고 지지율이 점점 회복하는 단계로 가면 민주당에서는 거봐라 우리가 당대표를 잘못 뽑아가지고 당대표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가 됐고 진보 진영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당원 80조 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당원 80조는 기소만 당해도 당직자가 그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당원 단계를 고치자라는 지금 청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법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가 2022년이고 내년이 2023년, 2024년이 총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냥 두 정당이 강대강으로 그냥 계속 싸워도 되나요? 아니죠. 계속 싸우죠. 아니 지금은 네.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여당 내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당 내에서 싸우고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갈등과 뭐 이런 네. 모두가 그거는 언론의 프레임이고 네. 사실은 네. 수사는 지금 제가 보기에 동력을 거의 상실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녹음해놔야 지금 말처럼 아, 뭐 지지율도 나오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막 비난하니까 수사를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국정원장이 얘기하면서 딱 뽀록 난가네요. 정권에서 기획해서 수사하는 게 맞잖아요. 고발도 승인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들도 이게 보니까 다 이미 짜놓고 하는 거네라고 갈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도 보면 알잖아요. 다 기획해서 만드는 게. 그러면 다른 걸 해서 국민들이 아주 문제 있으니까 수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거는 해야 돼. 저기는 처벌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는 게 기본적으로 특수부 검사 시각이에요. 특수부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뇌물 줬다 그러면 온갖 지방거 다 털어요. 횡령, 배임, 뭐 도로교통 위반까지 다 털어가지고 자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어넣잖아요. 어떻게든 처벌하고. 그게 사실은 검사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맞죠?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도 비슷해요. 검사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라야 되는데 나쁜 놈 죽여. 죽여야 되는데 이걸 해도 안 나오고 이거 해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결론은 나 있어. 근데 방법만 다른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 정부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고 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전현희, 그렇죠. 한상혁, 예. 권익위, 방통위, 예. 뭐 그다음에 탈원전 관련해서도 정책도 다시 한번 감사 네. 본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강강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2023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3년 상반기 안에 뭔가 그 괄목할 만한 성과, 이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거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크게 잘못을 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낼 만하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2023년 하반기로 들어가면 선거 2024년도 네. 선거 때문에 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안 되죠. 내년 상반기 때는 끊어야 되는데 예. 이거에 대한 정당성 확보는 자신들의 지금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결론을 내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시작한 입장에서는 글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렀다. 장모와 관련된 수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김건희 여사와 주가 관련된 조작. 예. 학력 위조 같은 경우도 학력 거의 위조. 지금 예. 뭐 서면 답변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어요. 네 건에 대해서 세 건은 뭐 이것은 뭐 전혀 표절이 아니다. 한 건은 우리가 뭐 검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문제 없는 것으로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은 정치 보복이야 라는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오해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정권 잡았으니까 너희들 거는 그냥 유야무야 없애버리고 전 정권 때려잡아서 지지를 올리겠다라는 야당의 프레임에 이게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도 틀려버린 게요. 음. 감사원장이 국회 틀렸어? 나와가지고 국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 목적이 다 나온 거예요. 전현희 몰아내고 뭐 지금 뭐 방통위원장 몰아내기 위해서 감사한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 없네.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잘잘못 따져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하나 보다 할 텐데 본인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버리면 그 모든 감사가 다 짜놓고 목적의식적이 하는 거잖아요.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까지도. 그럼 뭐 감사 결과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잘못했네 하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저기 몰아내야 되니까 감사했겠냐라고 판단하겠어요. 참 그럼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이미 해보나 마나요. 부끄럽습니다. 대응할 말도 없네. 조금 더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좋은 정책이 나올 때 또 장성철 교수님. 아니 근데 저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예, 예. 너는 보수 우파 쪽 입장을 네. 가지면서 네. 그쪽에서 정치를 해왔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욕하니? 라고 비판을 많이 들어요. 같은 진영에서. 욕은 하신 적이 없고 비판은 하셨지. 네. 예. 근데 저는 2015년도에 보수 우파 정권이 무너져가는 일들을 쭉 눈앞에서 바로 지켜봤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 안 치릅니다. 하지만 보수 우파에 있는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라든가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 당협위원장 분들은 2024년도에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선거를 치러야 돼요. 당선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집권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소수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빼놓고는 합리적인 중도층에서 그래 너희들 잘했다. 야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거 정말 잘했어. 눈에 가시었어.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 제정신이야? 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비판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 소수의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새누리당을 만들어가지고 새누리당 총선에서 2016년에 졌죠. 박근혜 결국에는 탄핵당했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 때문에 제발 그 길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 현장 장현법사가. 법사의 장성철 네. 교수님 같은 분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아니다. 주류가 아니야. 다행이에요. 주류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주류가 아닌 게 다행이다. 그래도 있다. 아니 뭐 있지만 뭐 목소리 철저히 작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해요.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국만 이슈를 들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